병자호란이 끝난 지 8년,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조선의 세자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현세자,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지 불과 70일 만에 왕세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학질, 그러나 같은 실록이 2달 뒤 전혀 다른 한 줄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1637년 병자호란의 항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했고 그 조건의 하나로 장남 소현세자는 청의 수도 심양에 볼모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당시 세자의 나이는 26, 세자빈 강씨와 어린 자녀들도 함께였습니다. 심양관이라 불린 조선 세자의 거처는 이후 약 8년간 청과 조선 사이의 실무 외교 창구이자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민원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명과의 전쟁에 동원된 청군을 따라 전장 가까이까지 움직여야 했고 청황실의 예식과 행사에도 반복해 불려나갔다고 심양일기는 적어두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세자는 청황실과 예상보다 가까운 신뢰 관계를 쌓았고 베이징 체류 중에는 독일 출신 예수의 선교사 아담샨과 만나 지구이와 천주교 관련 서적, 서양 학문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한양의 부왕 인조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자가 심양에서 청과 가까워질수록 명의리를 내세워 반정으로 즉위했던 인조에게는 그 관계 자체가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1645년 음력 2월 소현세자는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도성에 입성한 것은 2월 18일 무렵으로 기록되어 있고 귀국 직후의 세자는 여러 기록대로 원래는 건강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귀국을 맞는 부왕 인조의 태도였습니다. 환궁한 세자에게 인조는 따뜻한 환영 대신 거리를 두었다는 기록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지구이도 청황실과의 친분도 부왕에게는 환영의 대상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 어색한 공기 속에서 1645년 음력 4월 23일 세자는 갑자기 병석에 눕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4월 26일 창경궁 환경당에서 졸합니다. 인조실록 23년 4월 26일 무인기사는 세자가 졸했음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매일의 진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치의는 어의 이영익이었고 세자에게 번침이라는 시술을 반복해 놓았습니다. 번침은 달군 침을 찌르는 자극이 강한 치료였습니다. 기록상 세자는 4차례 가까이 번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공식 사인은 학질로 기록되었으며다. 당시의 학질은 오늘날의 말라리아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오한과 고열을 동반한 열성질환 전반을 가리키는 더 넓은 말에 가까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청인질 8년의 피로 끝에 찾아온 안타깝지만 설명 가능한 병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승정원 일기만 읽으면 그렇게 납득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학사 연구자들은 번침이 일종의 감염원이 되었을 가능성까지 지적합니다. 문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페이지가 전혀 다른 장면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기록은 2달 뒤에 나옵니다. 같은 인조실록 23년 6월 27일 기사에 종친 진원군 이세환의 증언이 채록됩니다. 염습에 참여한 진원군은 세자의 시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으며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 기록이 왜 무거우냐 하면 흔히 말하는 야사가 아니라 실록 본문에 정식으로 채록된 제3자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실록의 사관은 이 증언을 지우지 않았고 오히려 본문에 남겼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부왕 인조의 반응이었습니다. 수사를 명하지 않았고 독살 의혹을 공식적으로 짚지 않았으며 세자의 장례 격을 일반 대군의 것으로 낮추었다고 전해집니다. 번침을 반복했던 어의 이형익 역시 사헌부의 처벌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인조의 신임을 유지했습니다. 한 권의 실록이 공식 사인으로 학지를 적고 같은 책의 다른 페이지에 독살된 자의 시신 증언을 기록하며 부왕이 그 의혹을 끝까지 수사하지 않은 이 세 겹의 모순이 죽음을 38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게 만든 핵심이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의심이 있었으나 풀리지 않은 채 공식 기록의 한 구석에 그대로 묻혔다는 말입니다. 학계의 해석은 크게 2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독살설입니다. 1964년 역사학자 김용덕의 연구 이후 한명기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인조의 정치적 위기감을 동기로 지목해왔습니다. 청과 가까워진 세자,
서양 학문에 눈뜬 세자, 명분보다 실리를 택할 법한 세자의 존재 자체가 부왕에게는 부담이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으로 즉위한 임금이었고 또 다른 쿠데타에 극도로 민감했다는 사실이 배경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반면 2010년대 이후 대한법의학회지에 실린 의학적 고찰 논문은 세자의 주요 증상인 오한전율을 학질로 오진하고 번침을 반복한 것이 결정적인 의료 과실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독살의 물적 증거는 없으며 번침에 따른 감염이나 지병 악화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병사설에 손을 든 쪽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지금도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소 중독으로 보면 시신의 검은 빛과 7구멍의 출혈이 설명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당시 검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황에 머무른다고 봅니다. 우리가 손에 쥘 것은 1차 기록들 사이의 균열뿐이라는 결론으로 정리하는 연구자도 많습니다. 확실한 답 대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조심스러운 읽기뿐인 셈입니다. 세자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달 뒤인 1646년 음력 3월, 세자빈 강씨는 인조의 수라상에 오른 전복에 독을 넣었다는 혐의로 폐빈되고 사약을 받습니다. 친정 식구들까지 대거 연루되어 처형당했고 집안은 거의 무너집니다. 훗날 숙종 44년, 즉 1718년에야 강씨는 신원되고 미네빈이라는 시호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1647년, 소현세자의 새아들 석철, 성린, 석견은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이듬해인 1648년 가을 10살 남짓이던 원손 석철이 제주에서 세상을 떠났고 같은 해 겨울 8살이던 성린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 석견만이 살아남아 훗날 해배되고 경안군으로 봉해지며 오늘날 전주이씨 소현세자파의 뿌리가 됩니다. 한 사람의 의문사가 한 가문의 대를 거의 끊어놓은 셈입니다. 실록은 학질이라 적었고 같은 실록이 독살된 자와 같은 시신을 기록했으며 남은 가족의 궤적은 병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늘을 남겼습니다. 같은 책 안에서 공식 기록과 의혹의 기록이 공존할 때 우리는 어느 줄을 따라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더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시면 다음 편의 깊이를 정하는 데 반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자빈 강씨의 강빈옥사를 번복 한 접시에서 시작된 폐빈의 기록을 따라 단독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역사 기록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